안녕하십니까. 권원태입니다. 오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특정 당이 목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요즘 말이 많은데요.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다른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국가폭력법, 자유허가법, 종교차별법, 공산화법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나면은 이 이름들이 왜 붙었는지 이해를 하시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법안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은 너무 지루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친구와 강남 사거리를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강남 사거리 저쪽에서 아주 화려하게 꾸민 남성 동성애자 2명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 친구한테 옆구리를 쿡 찌면서 야, 쟤네들 좀 봐 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 동성애자들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것을 CCTV 녹화본을 떠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이 신고가 가능한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손가락질을 했다고 과연 신고가 될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해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 이유가 3조 4항에 성별 등을 이유로 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주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이 차별금지에 해당한다라는 뜻입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요. 한마디로 성별 등을 이유로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그것이 존엄성을 침해했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별의 정의가 중요한데 성별이라는 것은 2조 1항에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 소아성애, 기계성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과 점심, 저녁에 성이 달라진다는 젠더 플루이드, 그 다음에 요 반쪽만 남성이고 반쪽은 여성이라는 그런 이상한 성까지 전부 다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는 당연히 이 성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신고가 가능하고요. 신고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차별금지법은 유죄 추정법입니다. 즉 일단 신고를 당하면 당신은 범죄자다라는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려면은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다른 법과는 매우 다르죠. 다른 법들은 경찰이 이 사람이 살인자다라고 신고를 받게 되면은 살인했다는 증거를 모아가지고 당신은 살인자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살인한 사람이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차별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아니야 나 차별하지 않았어 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 증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증명을 해가지고 동성애자들이 잘못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즉 네가 잘못 생각한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51조 3항에 의해서 최소 500만 원 이상 물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이렇게 신고를 당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또 지나가다 야, 나 쟤네들한테 신고당했어 라고 했는데 그게 또 들키면은 3천만 원까지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부과하게 됩니다. 그거를 다시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행 강제금을 다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국가에 의한 폭력입니다.
정말 국민을 완전히 잡으려는 폭력적인 것이지 이거를 법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 너무 억울해. 그래서 법원에 가가지고 심판을 받아보겠다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나는 변호사를 사야 되죠. 법원에 가려면은. 그런데 상대방, 즉 동성애자들은 변호사를 안 사도 됩니다. 그 이유는 49조 1항에 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편합니다. 한번 신고만 하면은 그 다음번에 500만 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안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3천만 원이 더 들어오게 되겠죠. 그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가 참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너무 편파적이기 때문에 다른 법으로 구제받을 수 없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4조에 아주 황당한 법문안이 있습니다. 4조에는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상에서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헌법을 개정하거나 제정을 하게 될 때에도 차별금지법을 봐서 그 차별금지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을 만들 때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차별금지법에 맞도록 규정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차별금지법이 조례 위에, 법 위에, 헌법 위에 올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법이 가능한가라는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법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강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법조항이 있는데 13조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근로자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과 임금이 지급되면은 이것을 차별로 간주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사한 직무라는 것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유사한 직무란 두 근로자가 동일 조건 내지 비슷한 조건에서 상호 대체가 가능한 작업 또는 다른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가 행하는 작업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경우,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도 과장이고 저 사람도 과장이다. 나도 계장이고 저 사람도 계장이다. 그럼 임금이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번에 두 번째는 나도 용접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용접하는 사람이다. 나도 볼트 조이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볼트 조이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두 사람의 임금이 같아야 됩니다. 나는 1시간에 100개의 볼트를 조일 수 있고 저 사람은 1시간에 10개의 볼트를 조일 수 있다. 그래서 내 생산성이 저 사람보다 10배 높다. 그래도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하고 무관하고 걸리는 시간하고 무관합니다. 그럼 이 법이 통과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 안 합니다. 어차피 일을 천천히 하거나 빨리 하거나 어쨌든 임금은 동일한데 내가 왜 열심히 일해야 돼?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즉 공산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차별금지법 자체가 차별이 아닌가? 혹시 헌법 소원이라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바라보면은요. 3조 2항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법령은 그대로 놔둔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차별금지법이 이 동성애자들이 지금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렇게 높이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느냐 하더라도 낮은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 보통 사람과의 차별은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황당하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먼저 법적으로 사회 전체가 공산화가 됩니다. 같은 임금, 같은 노동,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그래서 공장의 생산성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면 자본주의 사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공산주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마르크스가 예언했습니다. 현재 노동자들이 굉장히 착취를 당하는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노동자들이 국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 것이다. 그것이 공산주의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는데 그런 일이 안 벌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은 서로가 총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했더니 이 노동자들이 자기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고 이 가족들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총질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매주 일요일 날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에서 그 사상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구 문명이 그 교회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너뜨리려면은 두 가지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는 개신교를 무너뜨려야 된다. 또 하나는 시장 경제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 두 가지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리려면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사람을 바꿔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결론을 낸 사람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입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1891년부터 1931년까지 살았던 이탈리아의 천재 공산주의자입니다. 이 눈을 봐도 굉장히 똑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소한 일로 법정에 가가지고 심판을 받는데 그 법관이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는 너무나 똑똑하다. 니를 그냥 놔뒀다가는 이 사회가 공산화되겠다. 너는 감옥에서 좀 썩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아주 사소한 일인데 감옥에다가 가둬 버립니다. 그 이후에 20년 동안이나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이 사람이 석방될 때에는 이 사람 거의 죽어가는데 해가지고 그냥 놔뒀다가는 안 죽을 것 같으니까 석방을 했고 실제적으로 석방된 지 몇 달 뒤에 죽습니다. 근데 이 천재가 감옥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심심하니까 한 나라를 공산화시키려면 특히 서구 민주주의 국가를 공산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대학 노트에다가 꼼꼼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십 건의 대학 노트를 적어가지고 추록할 때 가지고 나와서 그거를 퍼뜨리게 되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안토니오 그람시의 그 전략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공산화의 전략을 기동전과 진지전으로 나눴습니다. 기동전은 러시아처럼 정권을 탈취하면 강제적으로 법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탄압을 해서 공산국가로 만드는 거고요. 진지전은 서구국가처럼 그런 것이 불가능한 데에는 사람들을 개조시켜가지고 조금씩 공산화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지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가 기동전까지 사실은 시행이 됐습니다. 이 진지전의 주요 그 목적이나 방안은 헤게모니론인데 헤게모니론은 시스템이 아닌 사람을 바꿔라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바꿔가지고 그 상위 집단뿐이 아니고 밑에 있는 추종 세력까지 완전히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여가지고 이 전체의 공동 세력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이 공산화 사상을 가진 사람을 늘려서 결국 나라를 공산화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바꾸려면요 법에 의해서 인간을 바꿔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요.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평등법, 일하는 사람 기본 법안 등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그 가장 치명적인 조항이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즉, 네 몸은 네 마음대로 해라. 부모가 거기에 관여하면은 부모는 법에 저촉된다. 그래서 부모도 관여를 못하고 이 철없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들이 그래서 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현재 그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성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고 동성애도 내가 동성애인가 봐 라는 착각에 쌓여가지고 동성애자가 많이 양산이 됩니다. 가정이 파괴가 되죠. 당연히 교회도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인권조례를 꼭 지켜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에서 부정선거를 대량으로 해가지고 교육감을 가져간 겁니다. 다음번에도 또 그럴 겁니다. 이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은 이미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목적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구 사회가 무너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교회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한테 잘해줘라, 착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보다 낮은 데에 처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어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다. 이렇게 공산주의와는 정반대되는 사상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시키면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로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게 되면 교회에 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결국 이 사회 자체를 무너뜨리는 목적을 가진 것이 차별금지법이고 학생인권조례입니다. 그 이외에 평등법이라는 법이 있죠. 이것은 차별금지법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내놓은 법안이 일하는 사람 기본 법안이라는 것을 또 특정 당에서 내놨는데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결국 차별금지법입니다. 특정 당은 결코 차별금지법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청소년들이 개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문화혁명에서, 중국에서 일어났던 문화혁명에서 그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반유리, 즉 이유 없는 반항은 없다라는 이런 모토로 문화혁명에서 그 학생들을, 어린 학생들을 개조를 했습니다. 이 학생의 얼굴을 보십시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엄청나게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애들한테 야, 너희는 잘하고 있어. 그 다음에 부르주아는 없애야 돼. 죽여도 돼. 라는 정당성을 부여를 하고 그런 사상을 주입을 하게 되면은 애들은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자기 부모도 신고를 하고 그래서 자기 부모가 사형당하는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개조된 인간성이 퀴어 축제입니다. 옛날에는 그 퀴어들, 즉 동성애자들이 그래도 부끄러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아니야, 너는 잘하고 있어. 너희가 하는 거는 정당하고 너희의 행위는 보호받아야 돼. 라는 이런 명분을 주니까 애들이 양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옛날 같으면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어디서든지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꼭 필요한 것이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는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 장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선거를 행하였고요. 부정선거로 만들어진 국회의원들 또한 양심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놓는 법안들은 매우 위험한 법안들이 많이 있고요. 2016년도에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2016년도 총선에서 부정선거 테스트가 있습니다. 즉 사전선거를 살짝 부정표를 넣어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나, 국민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는데 아무 이야기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총선에서 대규모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장악했고요. 이때 당시 대통령도 좌파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벌어진 2022년도 대선에서 사실은 대한민국은 끝이 났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우리나라는 끝이 났구나. 자유 대한민국은 끝났다.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0.73%라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대한민국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투표율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그거보다는 그때 기독교인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살려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벌어진 총선에서 다시 대규모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미 데이터로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규모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언론, 대법원, 국회가 이 부정선거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대법원이 그런 건 이유를 알겠는데, 국회가 그런 것도 이유를 알겠는데, 언론이 왜 침묵하고 있는지 메이저 언론들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한 거는 정부가 이미 부정선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다음번에 2027년도에 대선이 있으면 그때는 특정당이 또 실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대선 넘어가고 그 다음번에 일어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당연히 국회를 장악하게 되고 그러면은 정말로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인민 대한민국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미국이 이번에 부정선거를 딛고 그거를 극복하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획기적인 전환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2027년도를 기점으로 공산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안 그렇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